깜짝 저는 놀랐어요. 상상해야 되는데 만약 네. 32억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돈이 그걸 현찰로 있죠? 가지고 있나요?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받으려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그렇죠. 또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32억을 이 사람이 법조인이긴 한데 그래도 32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돈을 보관하고 있지? 이 사람 뭔가 걸린 건가?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오두방정을 아니 몇 명 없었어요. 네. 아니 세 사람이 나이가 다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그거 똑같아요. 뭐 대놓고 네. 그러세요. 아 그럴까요? 비밀이에요. 예. 비밀이요? 그럼요. 네. 어쨌든 셋이 똑같이 기운을 내니까 또 예. 좀 아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보고 광고 잘한다고 이렇게 또 윈더님께서는 광고 짱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 선풍기 너무 좋아가지고요 많이 팔렸습니다. 1000셔터 넘게 팔렸더라고요. 아니 좋네요. 광고를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 중소기업도 살고 네. 우리도 살고 시청자들은 싸게 더 좋은 제품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제가 하는데 오늘도 갖고 다녔거든요. 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면서 붙이고 다녔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니까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팬시 상품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 같아서 감각적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애들 이어폰처럼 예, 예.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이. 예. 네, 어,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됐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선풍기였던 맞습니다. 거예요. 요즘은 진짜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효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 뭐 큰 브랜드 있는 대기업만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라님께서 선풍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헤라님. 나라라 두더지님은 늘 이렇게 오 국장님 오 대표님 그러니까요. 오시면 네.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는데 오. 특수관계이신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직 경찰관입니다. 김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야 아. 나라라 두더지님. 나라라 두더지. 왜 두더지가 두더지? 그러니까 두더지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우리 국장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은? 박근혜 정권 때 잘렸었어요. 뭐 이빠른 소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약간 도와드렸죠. 그래서 복직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죠? 민주투사 경찰관 이런 네. 이미지의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스픽스에 슈퍼챗을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권연대 후원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야 그래도 이렇게 참 뭐 성의 그래도 있게 많이는 안 하고 2,000원씩 하는 거니까요. 뭐 그래도 네. 그것도 뭐 귀한 돈이죠. 인권연대도 감사합니다. 하시겠죠, 뭐. 네네, 저희 네. 회원이기도 하고요. 네,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오늘 먼저 이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전 수석 최고위원 결국 제가가 났습니다. 국무총리라고 이제 불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이 총리가 되었고 사실 이 총리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뭐 김민석이란 정치인이 뭐 정치 데뷔할 때 상당히 주목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데뷔였거든요. 그러다가 부침을 겪었고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부침을 좀 겪었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겪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하는데 이번 22대 그리고 지난 21대에서 국회에서의 활동을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훌륭해. 판단도 빠르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계엄을 예언했잖아요. 계엄 냄새가 좀 난다.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개 발언을 처음으로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도부로 활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케미를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도 중요한 발언 전 두 가지를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참모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내 장사 나를 부각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참모장이라는 게 이제 군대의 뭐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살림살이도 하고 도맡아 하고 좀 굳은 일도 하고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라고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힘든 거죠. 근데 네. 이 두 분의 정치 철학이 우리가 힘들면 공무원이 조금만 더 힘들면 5,200만 국민이 편해진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국무총리가 그런 측면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임명장을 대통령실에서 받았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 앞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농성하는 농민들을 만난 겁니다. 약간 뭐 쇼일 수 있지만 넥타이 풀어 매치고 그냥 앉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농업 농촌에 대한 체험도 없고 되게 취약하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된다 하면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러면 밉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숱한 문제를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전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저녁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로선 도저히 이분을 총리로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줄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만약에 우리들이 그냥 다 오케이를 해주면 다음엔 너도 나도 아무나 무조건 나오겠다고 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 하자가 한 10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하자를 지적하려면 김민석 총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증거로서 설명되고 그 내용이 확인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그럼 학교 다닐 때 옥살이 한 3년 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건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관련된 것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다 지금 뭐 확인이 되었고 왜 그렇게 됐는데 추징금 나온 거 다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인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거죠. 돈이 뭐 6억 7억이 설명이 안 된다. 출판기념회 나경원 후보 출판기념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분은 돈 얼마 들어왔는지 본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출판기념회 같은 데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본인은 집에 저게 경조사 같은 거 없습니까? 그거 하면 돈이 축의금이 또는 부의금이 얼마쯤 들어오는지 그거 모릅니까 자기가? 그 일반적인 통념의 범위 안에서 벗어난 게 전혀 없었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국민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선택했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비난 비판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도 아직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혼자 떠들면 혼자만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됐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허니문이지만이라고 얘기했대지만 국정에 협조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란 심판 성격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힘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반성도 제대로 못하고 백서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갈등 이런 거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혹시 얻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 있나 찾아보는 건데 이거는 헛짚어도 많이 헛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라고 봤는데 보니까 주진우 인사청문회를 하고 앉았고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스란히 자기들 부담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결국 이제 민주당 분들만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아울러서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활비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번 정권 때 검찰 특활비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를 빵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또 그걸 다 원상복귀 시키고 특히 대통령 특활비는 더 많이 주더라.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건 다 따져봐야 하고요.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 헤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을 것 아니고 지금 이제 국무총리를 일단 불참을 하면서 임명 동의 의결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추경 예산안 처리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이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국힘이 갖고 있는 뭐 허니문이다 허니문이 아니다 이거 다 떠나가지고 국정 운영에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니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수준의 논쟁거리를 가져와서 협조 안 할 경우에 그래도 협치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속도전이다.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 예산이 처리가 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저는 아예 배제시키고 가는 것도 국민 앞에서 한번 민주당이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끌고 간다가는 나라가 사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쨌든 검찰 특활비 그리고 뭐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영수증을 가져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썼는지 제대로 쓴 거 맞으면 해주겠다. 근데 제대로 어디서 썼다는 걸 안 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빵원이 된 거잖아요. 시간을 주고 했어요. 그럼 아니 영수증이라는 게 그 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먹은 네. 영수증은 몇 년 지나도 멀쩡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청 휘발되고. 문 밖에서 먹은 거는 영수증이 다 휘발돼가지고 뭐라고 알아볼 수 없는 걸 영수증이라고 내니 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아무리 힘 있는 권력기관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대통령 특활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에서 주는 돈 그냥 낼름 받았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국힘에서 공격했던 게 뭐 집에 코끼리 키우냐 무슨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냐 근데 이재명 지사 시절에 설명하잖아요. 이게 회의 때 나오는 그 과일이다. 그거를 쓴 거다. 우리 영수증 다 있고 그렇다. 근데 제대로 써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럼 그렇죠. 대통령이 오늘도 뭐 간담회 하면 간담회 그래도 뭐 음료수라도 하나씩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뭐 과자 부스러기라도 놓고 이게 다 예산이잖아요. 개인 돈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예산을 쓰자. 그냥 퉁쳐서 쓰지 말자. 투명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혈세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뭐랄까 특수활동 같은 비용도 투명하게 쓰자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 이게 프레임 싸움인 거죠. 특활비 가지고 공격하더니 자기들이 특활비래 뭐 이런 거. 깨끗한 척 하더니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참사랑님께서 오창익님 국민의힘이 힘이 된 게 없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 큰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민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무리 억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현직 국힘에 있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때도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국힘은 그런 걸 당하고 이번에 윤석열에 또 지금 탄핵을 당했잖아요. 회복 시간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정당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회복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당했는 건지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저렇게 했던 것이 탄핵감이 아니냐. 탄핵감 맞다. 절연하고 새롭게 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책 논쟁 생산적인 논쟁을 하면서 국힘도 좀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가야 하는데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영남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영남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가야 영남에서는 표가 몰리는데 그러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제 투표장에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추론은 지금은 하지만 이게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깃장을 놓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영남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 DNA가 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근혜 때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원내대표예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있고요.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이걸 당 3역이라고 그래요. 요번에 국민의힘이 어떠냐면 당 3역이 전부 다 영남도 아니라 대구 경북이에요. 이렇게 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인구 절반이 넘는데 그렇죠. 완전히 포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는 영남 자민련,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영남 자민련이 아니라 대구 경북 자민련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사람들이 계속 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따끔하게 혼내줘가지고 호남에서 어떨 때는 안철수 당을 통해서 확 물갈이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혼내주는 호남 모델을 따라 배울 거냐 아니면 영영 고인물로 썩어갈 거냐 네. 대구 경북 사람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수부 이전시킨다 그랬더니 야, 그거 왜 우리가 받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이니까 그렇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정신들 좀 차리시면 좋겠고요. 오늘 김민석 총리 임명장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임명장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함 2025년 7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립니다. 거기 너무 많이 숨기지 마세요. 내가 이상하다고. 저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고개를 많이 숙이면 대통령한테 충성맹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으니 당신 내하고 정치적 동지고 친구고 이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죠. 이런 저는 의미였어. 저것도 참 이재명 대통령이 수평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대통령과 임명직 장관, 국무총리를 저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도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의 한 단면인데 조금 전에 우리 오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에 좀 보탬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출세가도를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가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학생운동 지도부에서 전학년 전국 의장을 하면서 감옥 가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했고 31살에 이제 뽑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아이돌 스타 같은 국회의원이 이제 되고 김일성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랬죠. 양복 광고였어요. 양복 광고에서 또 옛날에. 그것도 받아서 2억 원을 그 당시에 90대 초반에 아예 다 이제 기부도 기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흑수저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탄압을 받고 결국 올라갔는데 김민석은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게 되고 났는데 18년 동안 완전히 암흑의 시간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이 도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을 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요렇게 이제 만나서 기본소득, 우와 국가의 기본 이런 것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이 실제로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동지애적 관계가 만들어져서 총리까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맡길 정도였다면 실제로 이제 정치적 동지애적 관계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서 본인이 대신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척하면 삼천리 정도로 지금 해낼 인물이다. 그래서 주위에는 김민석 총리에게 직접 이야기한 분이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대통령 일을 빨리 좀 가져와야 한다. 국무총리가 상당 부분 가져와서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일을 뺏어와야 된다. 국무총리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지금 실핏줄 터졌다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실핏줄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만 죽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스스로 혹사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오늘 저 장면이 정말로 동지적 관계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일을 대거 가져가서 좀 정리정돈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잘 부탁드립니다였어요.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동반자로서 함께 해보자는 거고, 김민석 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참모장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새벽부터 일을 챙기겠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냥 아주 짧은 장면인데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분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용천님께서 처음에 노변일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창익 선생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전계환 선생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또 슈퍼챗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야, 보입니다. 이번 아주 영천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호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받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좋은- 멋진 프로그램, 또 그리고 멋진 시청자, 멋진 총리, 멋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우리 PD가 제목을, 주제를 거침없는 이재명 정부 이렇게 뽑아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침없는 이 여성 검사장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은 정확도를 무시하다 고쳤을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합시다. 아,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무정 검사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찾읍시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아마 저 직장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힘들다 또는 굉장히 불편하다, 조직 내부에서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자를 통해서 들은 것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확인보다는 중요한 것이, 임원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검찰 구성원들한테 알리는 것은, 결국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곧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싸한 분위기가 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릴 임원정 검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는데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래도 인사는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첫날 뭐 한두 명이 까불 수는 있는데요. 검사장한테 잘 못 지내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위계가 분명하고요. 그다음 지휘 라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까불거나 대들거나 또 인사도 안 하거나 그러긴 참 어려울 거라 봅니다. 문제는 이문정 검사처럼 잘 알려진 사람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진짜 우리가, 물론 검찰은 이제 한시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추석 전에 끝날 조직은 아닌 것 같고, 한 유예 기간이 한 1년쯤 있고, 이 정도 기간 동안 검찰이 여태까지의 모습처럼 지내게 될 텐데, 그때 정말 해야 될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 안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그 다음에 뭐 사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지적했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사냥개였다거나 뭐 이런 거, 물려면 가서 물었다라는 거, 그런 자조는 이문정 검사만이 아니라 많은 검사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들인데요. 그러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찰청 문을 닫을 때까지 그래도 국민들이, 여태까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1년 몇 달은 고생했네. 그래도 니들이 맨날 말로만 하는 거학 일소를 위해서 조금은 했네, 박수 한번 칠게, 내가 수고했어 여태까지, 라는 걸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역사적 검찰이라는 존재를 뭐랄까 명예롭게 만드는 역할이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검찰 고쳤을지 버렸을지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문정 검사를 포함해서 여성 3명에 대해서 검찰청 내부에서 왕따시킨 예가 있습니다. 10몇 년 내내 사실은 왕따를 시켰습니다. 미친 X라고까지도 불렸습니다. 그 3명은. 사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게 남성들의 문화여서인지 아니면 할 말 다 하고 실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말을 하는 그 뚝심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사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들의 조직이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검사장님한테 예의를 갖추시고 본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30일 만에 실핏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눠서 뺏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아마 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는지요.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65%. 대단합니다.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 지지율은 22%. 야,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계한 대표님. 자, 이제 실제 65%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들어서 더 높아야 되는군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80%까지 초기에 나왔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신호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20에서 30% 사이는 있는 국민들은 나 이재명 싫어한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강조는 했지만 지지율이 저는 흡족할 만한 수준 아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70%가 넘어야 하고 8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마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 이런 데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조사, 갤럽 조사 65%인데 그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됐던 이재명 악마화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코끼리 키우는 사람이에요. 부인도 법인카드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이 얼마를 썼냐, 어떻게 썼냐, 정말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검찰이 쳐놓은 덫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빠뜨려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뭐, 칼 맞고 이런 테러도 있었지만 사법적으로 굉장히 죽이려고 했고 결국 원한 건 뭐냐.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 사람 범죄자야 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참 어렵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문수가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마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한 달 만에 65%를 만들어냈고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나 태도가 좋아요. 뭐라고 그러냐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 때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G7 가서도 룰라 대통령이 전설의 지지율이 있잖아요. 퇴임할 때 87%. 룰라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냐. 이 얘기 뭐냐면 농반 진반이고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지만 목표가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설득하고 성과를 내서 퇴임할 때는 한 90% 가겠다. 전 이런 대통령 진짜 보고 싶어요. 시작할 때는 반짝해가지고 우와 이랬다가 쭉 꺼져버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빨리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퇴임할 때 정말 국민들이 박수받고 국민들이 막 시위하는 거예요. 대통령 단임제 누가 만들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돼서 한둘 쌓이면 정말 대한민국 근사한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지지율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20대 지지율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예, 49%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매우 좋게 지금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정평가하는 거는 27%밖에 안 되네요. 30대는 71%가 긍정, 40대는 81%, 50대는 74%, 60대도 54%나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94%, 또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25%나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고요. 저는 저기 나온 65%는 사실은 80%라고 우리가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리면 저 이제 도표에서 나오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3%는 뭐예요? 아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 3%가 잘못한 있을 수 있죠. 뭐 이낙연 낙오 세력이라든지 뭐. 그 사람 떠났잖아요. 아니, 떠났는데도 좀 뭐 이낙연 잔존 세력도 있을 수 있죠. 아니, 100%는 약간 조선 노동당 느낌이니까 94%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25% 정도가 이제 왔다. 이것도 뭐 생각보다 좀 적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넘어왔다. 물론 이제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통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70-80% 국민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이다 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계환 대표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을 샥 날려드릴 이 선풍기 한번 씌워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보니까 또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이게 바로 항공 모터 기술을 그대로 담은 무선 선풍기, 바로 블로우 6입니다. 혹시 여기 가지고 있나요? 안 갖고 계시네요. 아, 네. 이 좀 약간 센스가 부족하네.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많이 갖다 놨는데 다 가지고 가버려서 가져가 너무 버려서? 시원하다고 출연자들이 다 가져가 저는 버렸어요. 가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블로우 6 이 녀석 일반 휴대용 선풍기랑 비교 불가입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항공 모터라서 풍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하고요. 이번에 스펙스가 준비한 가격 단돈 29,800원에 1+1 2개를 드립니다.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 올여름 폭염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그 전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시키고서 한참을 틀고 다녀도 전혀 이 속도가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자,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서 아주 귀엽고 가볍고 전혀 안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다, 비교해봐라, 블로우 6. 이게 지금 정계환 대표가 홈쇼핑의 쇼 호스트로서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는 건데요. 서두르십시오. 폭염이 시작되면 품절된답니다. 그 실제로 1,30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1,000개가 팔렸고요. 한 200개 정도 오늘 남아 있겠다 그러던데 농담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주문하셔서 사면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또 만들어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김병지 의원의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에게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이를 내란 특검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경조사비 혹은 출판기념회비 이렇게 받은 현금 집에 놔두고 그 두고서 썼다고 지금 김민석 총리를 그렇게 야단치던 야당 의원님들, 이 행안부 장관 집에서 나온 그 돈다발은 왜 아무도 안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돈이 뭐 32억인가 나왔다면서요?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상상해야 되는데 만약 네. 32억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런 돈이 그걸 현찰로 있죠? 가지고 있나요?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받으려고 은행에 넣어놓거나 그렇죠. 또는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32억을 이 사람이 법조인이긴 한데 그래도 32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돈을 보관하고 있지? 이 사람 뭔가 걸린 건가? JTBC는 놀랄만한 액수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32억인지도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 일이 지난 2월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7월에 돼서야 알 수 있었던 거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며요. 네. 집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을 밝혀야 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관들이 저거를 엎어버린 것 같아요. 덮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죠.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안정적으로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의 주요 보직은 어떻게 했냐면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들이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했던 경찰청 차장도 그렇고 다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계급 조직이잖아요. 경찰청장부터
불란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엎을 수 있었던 거죠. 4월 4일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의 세상이었어요. 지금도 저 사람들의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검사 독재 정권으로서 검찰의 역할이 있는 거죠. 영장을 청구하려면 누가 합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아무리 유력한 증거, 아무리 의심스러운 범죄 정황이 나타나도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럼 검찰은 그런 걸 진행했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개월 후에서야 수십억 대 놀랄만한 32억인지 34억인지 하는 현찰 더미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그러니까 관사에서 32억 상당의 현금이 2월 달에 발견이 됐다는 건데 지금 JTBC 보도는 오늘이 언제예요? 7월이니까 지금 벌써 5개월 지난 다음에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끼리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이걸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팩트는 네. 돈이 있었다. 얼마인지 추정된다. 수십억 원이다. 8개, 7, 8개 백에 에르메스 백이 있었다. 그리고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봤다라는 것이 취재 내용입니다. 가방에 라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에 라벨이 붙어 라벨도 있었고 떼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 이제 그거는 네, 이제 네. 뭐 신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일단 그대로 두고 판이 매우 커지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저는 일단 주장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요? 판이 커지고 있다. 이상민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거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다 해버렸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문제 삼더라도 확인해 줄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경찰에서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안 찍었겠습니까? 두 번째, 영상으로 채증을 해놓았겠습니까? 안 해놨겠습니까? 해놔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다 없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 또 남을 사람들이라는 남지. 그리고 그 당시에 딱 갔는데 압수수색 물품이 아니었다고 해서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면 범죄로 의심되는 자금이 32억이 있고 행안부 장관은 재산신고에 단 한 푼도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흔적 없던 상태니 이거 지금 범죄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도했겠죠. 특수본에서. 자,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국수본에서. 그런데 이걸 누군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찰본청장이 있죠. 조지호.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 올리려면 이게 검찰 단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제지됐거나 아니면 확인을 쉽게 얘기하면 결재를 안 해줬겠죠. 그러면 거대한 공모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 왜 지금 내란 특검을 이걸 넘겨서 언론에 은근슬쩍 흘려버렸나? 자, 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의 크기하고 돈의 목적하고 정말로 받아왔던 뇌물이냐? 이병철 변호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돈이 아마도 마약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무마용으로 엄청난 현금을 갖다 줬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 경찰 승진과 관련돼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상민은 이미 내란이 일어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장기 집권과 관련된 계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돈을 막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받아서 그냥 집에 쟁겨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추론이 있고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혹시 계엄과 관련돼서 현금이 필요했으니까 자금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또는 땡땡땡의 돈을 대신 보관해 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있는데 수사하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이 커져 있고 이것은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보통 사건이 아니다. 제대로 걸렸다. 확실히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환기하면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 충암파의 선두주자잖아요. 2명밖에 없잖아요. 김용현하고 이상민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그 공직자로서 이제 재산 신고할 때 예금을 9억 정도, 배우자가 1억, 그러니까 토탈 한 10억 정도로 신고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화하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에요. 범죄죠. 그 다음에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거 뭡니까?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그것도 수사로 밥 먹고 사는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에서 범죄 증거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5달이 흘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권력 앞에서 정지되어 있었고요. 경찰관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범죄자에게 협력해서 범죄를 덮어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위반하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말이야 벌금 몇만 원까지 꼬박꼬박 매기는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었던 거예요. 아니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가 그때 있었잖아요. 비상경험할 때. 이것 때문에 그 압색이 사실은 이루어진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색영장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된 것만 압색해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항목이 빠져 있어서 그걸 압수하지 못했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라고 한다면 돈에 뭐 글씨가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돈이 단전단수 관련해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어서 그랬을까요? 경찰이 어쨌든 가서 압색을 하러 가가지고는 이 특별수사단 압색하러 가서는 이거는 못 가져가겠네요. 이것도 내버려 두고 왔는데 그 발견된 현금이 20kg 사과박스 16개 분량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진짜 안 갖고 왔으니 증거도 안 남았나 봐요. 이상민 장관 인지해서 하는 말은 사실 무근입니다. 근거도 없고 전혀 말도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취재하는데 저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럼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아무거나 가지고 다 지금 고소고발 다 하는데. 야,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에 집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5개월 지나서 오늘은 또 오늘은 왜 갑자기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이제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국수원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소수지 않습니까? 윤석열 끝났다. 이거 지금 발본 채권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의 경찰 간부들 이상민 그다음에 경찰국장, 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쭉 라인은 이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거 들키면 다 끝난다라고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나서서 범죄를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별도로 특별하게 내란특검 수사팀에서 찾아내야 한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야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수십억 원 현금을 거기 넣었단 말이야. 그 돈의 용처가 뭐지? 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란의 혐의가 이런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마 윤석열 세력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경찰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91년까지는 내무부, 행안부 안에 치안본부로 있다가 이제 외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게 경찰청이에요. 그래서 저 인사도 자율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도 좀 자율적으로 하지만 행안부의 외청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안부 장관이 안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걸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을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 가보면 이제 3년 차에 가보면 경찰의 주요 보직이 경찰청장 또 뭐 서울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이에요. 이건 이상민하고 한 몸인 겁니다. 이상민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이상민이 낳은 자식이 이상민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청장 시킬 만한 사람도 여럿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상민의 결정적인 비위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범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설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상상을 늘 뛰어넘으니까 승진 청탁 값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마약권 관계동문가 어떻게 아니 현찰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액수가.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을 그냥 집에 쌓아놓고 있었다면 그것뿐일까? 더 먹은 건 없을까? 다른데 돌린 건 없을까?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이제 하나 더 보태면 그럼 이 돈의 주인이 실제로 이상민이 맞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네, 찾아봐요. 그러면 현금으로 되어 있는 통치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 중에 일부가 거기 가 있나? 그럼 관봉은 없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관봉 관련된 것이 건진이 갖고 있던 돈이 관봉 뜯기지도 않은 5천만 원 묶음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느냐? 그 박스 안에 또는 그 가방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따져보면 지금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돈 주인이 이상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이지만 의혹이지만 이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아니 근데 지나칩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내 돈 아니야. 이거 지인 돈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오늘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까? 뒤늦게 지인이 잠시 맡겨둔 돈입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사람들이. 지인이라니요. 지인이 누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당신 집에다 맡겨놓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난 돈이랍니까? 왜 은행에 넣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걸 받았습니까? 얼마씩 받아놨습니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지금은 왜 집에 없습니까? 아니 원래는 돈이 아예 없었다면서요. 지금은 완전 부인을 했잖아요. 처음에 부인했다가 몇백만 원 정도 있었다 이런 거였고. 지인으로. 아니 근데 두 나중에 분은 지인들이 바꿨다니까요? 두 분도 지인이 있고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인한테 그런 거액을 받아서 집에 갖다 놔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상상을 할 변명도. 수 없는 일.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 드라마를 쓰더라도 그렇게 쓰면 그 야단 드라마는 맞아요. 드라마 그 작가 이 생활 못해요. 사기꾼 같은 그 사실 소설도 아니고 무협지 같은 이야기인데 무협지에도 그렇게 쓰면 야단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한테 정말 안 돼요.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네. 아니 저는 이 사람이. 지인한테서 이제 네. 돈을 받아놨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뭐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간투데이에 나옵니다. 여러분 일간투데이라고 일간투데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일간투데이에 그 오늘 7월 4일 오늘 아침 9시 23분에 나와 있는 심현승 기자의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간투데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민 지인 돈 해명 불구에도 출처나 재산 공개 실효성은 논란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뒤늦게 지인이 잠시 맡겨둔 돈으로 불법 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지인의 신원, 자금, 출처, 전달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이 돈이 단순한 개인의 현금인지 아니면 비상계엄 계획 실행, 언론 통제 자금 등과 연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필요시 지인 소환 조사, 현금 이동, 경로 추적, 재산 신고 누락 여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법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모든 재산을 신고 공개해야 되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시 징계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최근 재산 신고액이 46억 원에서 1년 새 6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현금이 정말 실제 신고된 것인지 아닌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근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당시에 뭐 6억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주진우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도 안 합니까?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내가 돈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나가고 할 때는 돈이 없었다, 다 썼다. 네. 왜냐하면 6억을 한 건에 받은 게 아니라 이 일이 다섯 가지 정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쓰고 이제 이런 식이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너는 왜 거짓말하냐?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이 상황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 말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말도 안 그러니까 해요? 국힘 쪽에서 이제 논평이 나오거나 이제 돈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돈 전문가들. 받기도 잘 받고 뭐 주기도 잘 주고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이상민 장관 이제 이 돈과 관련돼서 지인에게서 만약 받았다 또는 잠시 맡아준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일간투데이의 기사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도 지금 만들어 놓는 거네요. 없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돈 주인이 나오겠네요. 아니, 그 근데 지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이고 스스로 판사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이 지인의 현찰을 받아서 집에 보관해요?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내란 때도 그랬는데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수긍할 만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 얘기들도 안 하고요. 네가 나를 어쩔 걸래?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냥 지인 돈이야. 뭐 됐잖아. 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혼내줘야 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돈다발, 돈뭉치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매우 자극적인 말에 불과하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경조사비나 식당 팁 등 현금성 수요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체면 유지비 수준의 상식적인 현금과 비상금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인데 이걸 돈뭉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방에 체류하던 날 압색이 들어닥쳐서 집에 있던 금고도 다 열려 있었다. 빈집에 수억을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 말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다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뭉치돈이었다. 에르메스 백이었다. 8개였다. 이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JTBC나 KBS에서 아무 근거 없이 그 내용을 자 제보자가 또 복수로 확인했다 하거든요. 직접 본 사람이 최소한 2명이 그걸 봤다고 하는데 이상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완전히 해놨거나 아니면 KBS는 JTBC가 문 닫을 각오하고 그럼요. 특정인의 말을만 듣고 했거나 내란 특검에서 빨리 밝혀서 이 내용은 CCBB가 분명하게 저는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돈을 집에 많이 쌓아놓고 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란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던 예상의 범위 바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은 상상 초월이다. 설마 국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제범죄조직을 비호한다는 것은 정말 남미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또는 아프리카에 죄송하죠. 그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아예 총동원이 되어서 자 이런 것들을 비호했는데 알고 보니 관련자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일일이 다 전화해서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일이 벌어졌다. 자 지금 이 현금 뭉치가 이만큼 왔다 갔다 했으면 이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느냐? 자,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 있던 것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저는 예감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김건희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인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굉장히 나쁜 범죄지만 그건 그래도 대통령 이전이잖아요. 검사의 아내로서 한 건데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부부가 주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정말 그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을 통해 삼부 토건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이 번 돈은 지들만 먹을까요? 이상민이 안 나눠 먹을까요?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시일 내에 조사 다 못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범죄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차고 넘치고 훨씬 더 탄탄한 카르텔을 통해서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장기 그렇죠. 집권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이상민도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나가지 마라. 김용현도 그렇게 하고 노상원이 동원해서 야 마음에 안 드는 놈 저 백령도 가다가 다 수장시켜 이런 것들이 전쟁 일으켜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해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해먹고 해외로 빼돌리고 이거를 지킬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거 이제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수단이 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자 숨길 만큼 숨겼는데 너무나도 가담자가 많아서 이게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하나하나 드러나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났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금 뭉치가 나왔다면 금부치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해먹었다고 하면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데 한 2천억 된다 그러거든요. 네. 주가 조작도 해먹은 놈들이 그러면 최소 1,000억 정도는 챙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이 챙겼는지 정말로 이런 걸 이제 다 따져서 나오는 거 보면 견뎌내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내란 직후에 이제 장관들 불러서 얘기할 때 특히 김용현하고 이상민이 뻣뻣해요. 그렇잖아요. 약간 외교적 언사, 정무적 언사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 친구들은 저게 충암고 선후배여서 후배에게 또는 선배에게 대한 충성심으로만 저럴까? 저렇게 의리 있어 보이는 친구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범죄 공동체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범죄를 주고 협의하면서 같이 저질러 왔기 때문에 망하면 윤석열 대통령만 망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나도 망한다. 그러니까 범죄에 있어서 공동 운면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돼요. 이상민이가 굉장히 과도해요. 김영현도 굉장히 과도해요. 아하.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이 요즘 쏙 들어갔는데 삼부토건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 했잖아요. 그리고 삼부토건 띄워줘가지고 외국도 같이 데리고 나가면서 갑자기 주가도 막 팍팍 올려줬었잖아요. 그때 5배 올랐죠. 지금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부 압색하고 나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환을 유치했다는 것 때문에 또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박선원 의원이 또 밝힌 게 있어요. 멀쩡한 드론 통제 차량을 폐차 시도하더라. 이거 증거인멸이다. 뭐에 대한 증거인멸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저희 의원실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했던 통제 차량을 폐차시키려고 하니 막아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비행체를 시험하던 업체의 차량 6,300km밖에 뛰지 않은 이 차량이 내란 특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그 다음날 폐차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즉 7월 2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드론 무인기와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날인 어제 황급히 이 차를 폐차시키려 한 것입니다. 야,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거 거예요. 뭡니까 지금 도대체가? 바짝 엎드리고 조사받을 준비해야 될 자들이 이제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멀쩡한 차를 이제 폐차시키는 거는 북한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다가 자 외환죄 이제 수사 본격화 한다니까 제일 좋은 거는 증거인멸 자체는 오히려 형량이 내란죄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다. 그래서 오늘 박선호 의원이 저 이야기에서 그 차량은 지금 이제 어쨌든 보존 조치는 되고 있겠죠. 폐차를 하지 않았겠죠. 이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동원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만든 범죄 조직, 범죄 집단이 증거인멸을 아직까지 시도하고 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63,000km를 탄 차도요. 폐차 안 합니다. 근데 6,300km를 뛴 차라면 이건 새 차 아니에요? 새 차? 네. 6,300이면. 아니 그리고요. 와 놀랍네요. 12.3 불법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지금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이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 못 살겠다. 나 너무 부담이 너무 돼서 도대체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랬대요.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나한테 너무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지시를 해서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여버렸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그 대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평양 상공을 10바퀴 돌아라. 그게 네. 주석국 근처.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가장 자극적으로 계속 도발을 시끄럽게 해라. 하면서. 네, 도발을 네. 해라. 네. 날 좀 봐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니들은 가만히 있을 거야? 니네 바보야? 니네 병신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잘한다! 좋아하고 또 해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북한 지도부가 인내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무력적인 대응을 했으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또는 전쟁의 준한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다 죽어요. 제가 우리는. 들었던 이야기를 이게 이제 국가안보상이어서 조심스럽게 제가 그냥 추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그 시점에 북한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게 뭐야? 남한에서 무인기가 날라왔어요. 서해안 쪽으로 해서 정말로 그 군사분계선 지나서 이제 남포로 해가지고 이제 바로 평양에 들어왔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아파트 헬기가 쫙 가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그때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누가 제지했을까? 우리 합리적으로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내부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동향을 계속 봐가지 않습니까? 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다 이렇게 이제 정보 당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북한 쪽에 직접 채널을 가지고는 미국에서는 안 돼요. 미국도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 중국이 나서서 야 이거 이상하다. 북한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북한에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냥 추론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립니다. 저는 북한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남의 모든 언론을 보잖아요. 그 유튜브 다 보거든요. 이북에서도 너무 보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상이 아닌지, 예? 그러니까 저것들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뭐 도모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상식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위협이 뭐였냐면 이 무인기가 위협이 아니고요. 실제로 선제 타격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전쟁의 징조가 시작되었을 때, 야,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야, 이거부터 바로 초동 대처해야 한다. 자, 북한으로 올라가는 철길이 있었죠. 북한이 경의선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남한에서 뭔가 올라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거대한 시멘트 벽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물자, 인력,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무기 또는 탱크의 이동 자체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선제 조치를 한 거죠. 전쟁 나면 북한이 망하니까. 남한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위기를 늘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미 남북 철도를 잘라버리고 경의철도 자르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런 거대한 시멘트 벽을 설치하는데 이제 어느 날 자 이렇게 드론기가 올라오는 거, 아파치 헬기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전쟁 났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정보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거 아니다 라고 누군가 제지를 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북한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무인기, 드론 무인기, 이것이 평양에 침투했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근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정도가 되면 북한이 화가 나서라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거나 같이 대응하거나 뭔가 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났고 전쟁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북한이 대남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선전포고하면서 화냈습니다. 그걸 듣고 윤석열이 잘한다 더 잘해라 더 해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북한이 더 화가 나서 더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외환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듣고 이 군 관계자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슬슬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나온 사건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정돈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20대 남성들 걱정도 많이 하는데 만약 전쟁 또는 전쟁의 준한 사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20대가 죽어요. 그러니까요. 장군들 안 죽어요. 병이 3만 명 죽을 때 장군이 1명 죽을까 말까 통계적으로. 장군은 전쟁 때 죽는 거 보면요, 뭐 교통사고로 죽고 그래요. 전사 거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병들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20대 당신 남성들이 죽는 그렇죠. 거, 그 학생들이, 우리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면 예비군으로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해. 근데 지금 뭐가 좋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된 판단을 아니 하고 그 있어요. 이상한 선동 들어가지고 정말 사실을 보자는 거죠.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되든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면 돼. 에? 나랑 우리 마누라가 뭐 통일 대통령이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야,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내일 데리고 가잖아요. 내일부터 끝내야 돼요. 그냥 그럼요.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영장 청구해가지고 재구속시키고 정말 다시 못 나오게 해야 다시 돼.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동조했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절대 그냥 보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를 감정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 일단 확실하게 진실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나는 애들이 그렇게 군대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왜 군대를 안 가? 군대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되지. 군대 당연히 가야지 이랬는데 이런 걸 보면서는 군대 가란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무섭죠.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녹취록에 따르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그러니까 이 정보 공유 대상에서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드론을 계속 날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소령급에서 알게 되면 그 밑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난리가 나게 뻔하니까. 하지만 실제 대령급, 중령 이상급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 이걸 날리자니 너무너무 괴롭고 불안해가지고 도대체가 탐탁치 않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화를 많이 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하긴 했는데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라고 자기네들끼리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걱정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힘에도 국방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때고 또 선량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이런 거를 따져야 보수가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경쟁할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라 생각하고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그런데 과도하게 수사하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이 내용을 보라고요. 정말로 천인공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 왜 여기에 국힘은 나서서 이 문제를 단절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자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특검 같은 데서 언론 브리핑을 뭐 매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지금은 소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수사의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많은 게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그러니까 무서워. 최상병 특검만은 그게 굉장히 제한된 범위여가지고 이종호가 뭐 어느 정도 관계 있냐, 윤석열 부부가 어느 정도 했냐 정도에서 멈추겠지만 정말 파헤치면 이상민이 집에만 30억 원이 나오고 윤석열의 관저에서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나 너무 무서워요. 아크로비스타에는 돈이 현찰로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최은수는 사위 대통령 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라고 묻는 건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요양원에 음식값까지 아껴가지고 돈 벌려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냥 물이 막 들어오는데 자기가 봤을 땐 다 돈인데 저게 자기 욕망을 숨기고 사위가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이제 얌전히 있어야지. 아이고. 수천만 원도 아니고요. 수억원만 해도 큰 돈인데 이것들은요. 기본 단위가 수십억이고 100억, 1000억씩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 보낸 돈도 한번 다 따져보세요. 그 돈 관리자가 누군지 지금 이제 정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 찾아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상민 돈, 이 돈 지금 30몇 억으로 추정되고 의혹받고 이 돈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마늘밭에 이제 파묻어 놨습니까? 그거 찾아서 국민들, 살기 어려운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이들이 어떻게 해서 피땀 흘려낸 국민 세금 가지고 특수활동비 만들어서 관봉권 있는 거 새돈 5천만 원씩 뿌려고 했으면 우리 눈에 보인 게 그게예요.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었겠냐고 이것들이요. 전부 몰수해야 됩니다.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야 돼요. 그리고 특정 어딘 금융기관에서 자금 세탁해줬다 이런 설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무슨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해외로 밀반주를 하는데 누군가가 동원이 되어서 이거 세탁해줬다라는 이야기도 정말로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내란 세력이 벌였던 김건희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 고작해야 검사의 아내일 뿐인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하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사람, 그다음 그 남편은 내 아내가 좀 손해 보고 그랬는데 어쩌고 이렇게 뻔뻔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찍이라고 불리는 분들 다시는 투표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보수라는 말, 보자도 이름 올리지 마세요. 정말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네 나라 백성들,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이려고 생각합니까?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이제 10조 5천 700억짜리 공사도 저끼리 이제 해먹으려 하다가 이제 들켜서 지금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뉴스에서 점점점 비껴난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얼마를 해먹으려고 어떤 특정 회사 현대건설에 저 공사를 다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반드시 밝혀서
정말로 천인공날만 행위를 했던 이들의 그 행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마지막 뉴스가 너무 참혹해서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가 나왔는데요. 원희룡 네, 출국 금지했죠. 네. 두 가지 양평 고속도로하고 저 삼부토건 삼부토건. 주가 네. 와. 예, 속보가 아까 한 20분쯤 전에 나왔습니다. 예.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 알고 있는 내용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솔직히 좀 밝히는 이런 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물러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에 양평 고속도로가 왜 바뀌었는지 본인이 당대표까지 올라가서 계속 윤석열하고 손을 잡고 이런저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지막 진실 고백 이런 것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내용들 진실 밝히고 책임자 확실하게 밝혀낸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정말로 원희룡도 후회 막금일 겁니다. 후회 막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서울대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것, 검사 잠깐 했던 것, 그리고 손양파 국회의원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저분이 끝까지 막아서는 것보다는 진실을 국민들한테 밝혀라. 그게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기대감인데 저는 원희룡 집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예. 저는 원희룡 장관을 개인적으로 아는 입장에서 너무 황당합니다. 이분 옛날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은 어려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운동하고 공부 잘했지만 이 공부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학생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 이렇게 사람이 변절해가지고 이렇게 추잡스럽게 망해가고 있는지, 왜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김건희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하수인이 돼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남고 있는지, 제주도지사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보좌관한테만 지금 넘기고 사실은 본인은 쏙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추잡스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 부인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해서 집도 잘 살 만큼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이.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토방님, 일재백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